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인데요. 최근 엄청나게 많이 문제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스토킹인지, 스토킹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짧은 시간 동안 그 엑기스만 전달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토킹이 뭐냐 이겁니다. 졸졸 쫓아다니는 것이 스토킹이냐? 예, 이것도 스토킹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먼저 스토킹의 구성 요소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째, 법이 정한 행위를 해서. 네 번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시키는 행위. 이것이 스토킹 행위고요. 요 다섯 번째가 이제 핵심이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었을 때 스토킹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는 스토킹 행위인 거고요. 다섯 번째, 지속성, 반복성의 요건을 가지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 정한 여러 가지 행위라는 것은 이 스토킹 행위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뭔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그 싫어할 행위는 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 따라다니기 또는 진로를 방해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퇴근길에 계속 따라온다던가 아니면은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접근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시하는 행위,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 것까지도 뭐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직접 접근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집이 보이는 맞은편 건물에 서서 계속 지켜보는 행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무섭죠. 세 번째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행위입니다. 가장 흔한 행위이고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디지털 스토킹이라고 해서 뭐 제일 흔한 유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밤낮을 가릴 것 없이 뭐 자냐, 어디냐, 뭐하냐, 뭐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수신을 차단하면 다른 사람의 계정을 통해서 접근을 해온다든가, 이런 게 다 스토킹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거를 도달시키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직접 갖다 놓는 것뿐만 아니라 택배를 시켜서 배송을 시키는 것들도 받아봤더니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다 여기에 스토킹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뭐 면도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나 죽어버릴래 뭐 이런 식으로서 보낸다든가, 아쉽지만은 그 받기 싫다는 선물을 보내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훼손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집 앞에 놓인 그 사람의 택배를 훼손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 타인의 물건을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에 들어가니까 손괴죄가 되겠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조문을 보면은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 대단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었을 때 상담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그 스토킹 구성 요소들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이것은 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 거부 의사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묵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로도 거부의 의사 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면도칼을 보내오는데 뭐 명시적 의사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 역시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할 그 요건은 아니죠. 다만 이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주장되는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다, 수면 장애가 생겼다, 또는 공황 장애가 생겼다, 바깥에 나가기가 두렵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될 수 있게끔 상황이 된다면 공포감과 불안감을 야기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면 불안감, 공포심이 생겼다라고 쉽게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라는 부분은 이것은 예전에는 좀 쉽게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그 층간소음을 따지러 갔다든가 아니면 받을 돈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비교적 쉽게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행위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반드시 명심을 하세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해봐야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핵심에 도달하는데, 지금까지 봤던 것이 스토킹 행위였던 것이라면 이제 필요한 것이 스토킹 범죄로 전환되는 그 경계선인데요. 바로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지속성이라는 것이 몇 시간이냐? 반복성이라는 것은 몇 번부터 반복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산술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행위의 횟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2번이었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면 반복성이 인정됩니다. 카톡으로 단 한 줄이죠. 너 쭉 지켜봤는데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 번 보냈다고 한다면 협박죄가 될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한 줄 한 번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쪼개가지고를 쭉 지켜봤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쪼개서 문장을 보내는 겁니다. 16개로. 이렇게 되면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겁니다. 지켜보는 상대방도 공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스토킹이 되면 3단계의 보호 장치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찰이 발령하는 긴급 응급 조치입니다. 최초의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신고받는 주체가 경찰이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을 해서 당사자의 요청 등을 고려해가지고 자신의 재량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든가 통신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조치 후 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조치한 다음에 48시간 이내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다가 이런 조치를 내렸으니 승낙해 주세요. 사후 승인을 받으면 이 조치는 적법한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사후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1개월간 이 조치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스토킹 행위가 문제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개월 갖고도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그리고 검사 자신의 직권으로, 그리고 경찰의 요청을 받아서, 경찰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검사가 판사한테 신청을 하는 잠정 조치를 받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긴급 응급 조치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훨씬 장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조치의 종류나 폭도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그 다음에 통신 접근 금지, 그것뿐만 아니라 전자 발찌를 채운다든가 아니면은 심지어 유치장에 가둬놓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유치장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한 달 이내에서 해야 되지만 나머지 3개는 석 달까지 할 수 있어요. 보통 잠정 조치로 나오는 명령장들을 제가 보면 2달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시 연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재판 기간 동안 격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이게 2단계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판결이 나올 때 그때 나오는 보호 조치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죄 판결과 함께 나온다는 부가적으로 나오는 조치들을 보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이수명령이라는 것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얘기죠.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보호관찰 하나만으로도 차라리 징역 사는 게 낫겠다 싶은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쉽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만만하게 보실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인데 사랑 고백이나 뭐 구애 행위를 하는 것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된다는 겁니다.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인데,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면은 우리는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찾아가는 그런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10번 찍을 게 아니라 3번쯤 찍고 있으면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판례를 보면은 소개팅 사건 같은 것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어제 즐거웠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 상대방이 답이 없으니까 못 받았나 해서 2-3번 더 보냈다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 남자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남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요. 어쨌든 2, 3회 보냈으니까 반복성은 인정이 되고요. 다만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전이었고 일반인이 봤을 때도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할 정도의 문자 메시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무죄가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고요. 반면에 연락하지 마세요, 거부 의사 표시를 받았음에도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다시 보낸 경우에 유죄를 긍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깔끔히 포기하셔야 되고요. 친구를 시켜서 내 맘을 대신 전해줘 이렇게 해봐야 공범 하나 늘리는 거 되는 것이지 못할 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우리 여성분들은 가벼워 보이고 싶지 않다, 사회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누군가가 이제 호감을 표시해 온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긍정의 의사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별로 없죠, 사실은. 그래서 싫어요 또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렇게 싫다는 말이 나올 때 싫다는 말 그 자체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의 시선, 태도, 나와의 거리,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해서 언어적 신호와 비언어적 신호를 순간적으로 모조리 포착해서 더 대시할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할 때는 문자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분명한 신호를 받았다면 이때는 깔끔히 중단을 하시고요. 그냥 중단하면 나중에 또 고소당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단념했다는 표시를 확실히 전하세요. 네,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끊으시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념의 마침표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되니까 나중에 혹시나 송사가 벌어졌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됐는데요. 저 같은 9세대 사람들은 좀 적응하기 힘들죠. 이게 만약에 한 20-30년 전에 있었다면 제 또래의 남자들은 그때 다 구속돼서 장기 수감 생활하고 있다가 금년 8.15 가석방 정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세상은 이렇고요. 의사표시가 분명히 전해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행동의 자유는 상대방의 코끝에서 멈춰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